안녕하세요. 오늘은 겉으로 보면 좀 평범한 기업 실적 발표 자료 같은데요.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핀테크 기업이 미래를 걸고 체질을 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스토리가 담긴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핀테크 기업 랜딩클럽의 CEO와 아주 날카로운 분석가들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 기록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 숫자랑 전문 용어가 많아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딱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기업이 왜 자신의 이름마저 바꾸려고 고민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또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마케팅 비용 왜 널었냐 이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답변을 파고들다 보면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요. 바로 회계 방식 변경이라는 아주 건조해 보이는 주제로 말이죠. 회계 방식이요? 네, 사실 이 회계 방식의 변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뭐랄까 일종의 비밀병기 역할을 합니다. 오, 비밀병기요? 네, 마치 회계장부 속에서 숨겨진 보물상자를 찾아내서 미래를 위한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와, 보물상자라니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그 보물 지도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한 분석가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분기에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네, 사실 비용 증가는 투자자 입장에선 제일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뭔가 실적이 안 좋아서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보통 기업들은 이런 질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답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랜딩클럽 CEO의 답변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건 비용 누수가 아니라 2026년에 더 큰 수확을 위한 의도된 투자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아, 투자다. 네, 여기서 투자라는 단어에 힘을 딱 주는 게 느껴졌어요. 투자. 근데 모든 기업의 비용 초과를 포장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믿게 만든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기존에 잘해오던, 그러니까 우편 광고나 검색 광고 같은 검증된 채널의 비중은 그대로 두고요. 네.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유료 소셜미디어나 커넥티드 TV 같은 곳들이요. 커넥티드 TV라면 그 스마트 TV에 나오는 광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출회사가 그런 곳에 광고를 하는 건 조금 의외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대출 신청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건 미래의 잠재 고객들한테 랜딩클럽은 그냥 대출 회사만은 아니야. 이런 인식을 심기 위한 장기적인 브랜딩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효율, 그러니까 광고비 대비 대출 실적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EO도 이건 연구개발, R&D 성격의 지출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당장 생존을 위한 지출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실험에 돈을 쓰고 있다. 네, 특히 비수기인 1분기에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건 현재 주력 사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죠. 현재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아주 계획적이고 또 자신감 넘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든든한 실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감과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보물상자, 회계 방식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기대 신용 손실, 즉 CECL 모델에서 공정가치 평가 방식으로의 회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용어는 어려운데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CECL 방식은요,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인 비관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관론자요? 네.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서 고객들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 향후 2년간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손실을 미리 계산해서 금고에 쌓아두자. 이런 접근법이에요. 아, 당연히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묶이게 되죠. 일종의 비상금을 너무 과도하게 쌓아두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새로 바뀐 공정가치 방식은 어떤가요? 이건 훨씬 현실적인 낙관론자에 가깝습니다.
미래의 막연한 공포에 떨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진 대출 자산의 현재 가치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거 CCL 방식에 따라서 금고에 쌓아뒀던 돈 중 상당 부분이 어라? 이건 굳이 묶어둘 필요가 없었네 하는 결론에 이른 거죠. 와, 그러니까 회계 규칙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장부상에 묶여있던 돈이 실제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풀려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보물상자의 정체였네요. 새로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니 정말 영리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비싼 돈을 빌려오거나 주주들한테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의 재무 구조를 재해석해서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규제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정말 탁월한 금융 전략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회계 방식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현금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한 마케팅과 브랜딩 실험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들이 그리는 미래, 즉 종합금융 파트너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질의응답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명확한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단연 기술, 특히 AI입니다. AI? 요즘 뭐 AI를 외치지 않는 기업이 없지만 랜딩클럽은 이걸 구체적인 서비스로 아주 잘 녹여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뭐 업무 효율화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순한 서류 자동인식 같은 건 이제 기본이고요. 핵심은 데크 IQ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단순히 신용 점수를 매기는 걸 넘어서요. 아, 그래요? 네, 고객의 소비 패턴이나 부채 구조를 보고 이런 고금리 카드론을 저희 대출로 통합하시면 매달 이자를 이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먼저 재무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네요. 돈을 그냥 빌려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고객의 재무 건강을 관리해주는 금융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브랜디입니다. 사실 이게 랜딩클럽의 가장 큰 숙제죠. 이름에 랜딩, 즉 대출이 박혀 있으니까요. 네, 과거 P2P 대출 플랫폼으로 시작했을 때는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이름이었지만 이제 예금도 받고 체크카드도 발급하는 은행이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족쇄가 된 거죠. 이 부분에서 CEO가 직접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체크카드에 대출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 건 좀 어색하죠? 맞아요. 이 한마디에 모든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리브랜딩이 단순한 마케팅 이슈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솔직한 발언입니다. 고객이 매일 지갑에서 꺼내는 카드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다면 그 고객이 랜딩클럽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종합금융 파트너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은 이름으로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확장이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영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최근 원더라는 회사와 맺은 제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는 대신에 돈이 필요한 특정 목적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전략이에요. 아, 목적이 있는 곳으로요? 네, 예를 들어 난임 치료나 고가의 의료 시술, 주택 리모델링처럼 목돈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랑 직접 제휴를 맺는 거죠. 고객이 돈 빌려야지 하고 검색하기 전에 이미 돈을 써야 하는 그 장소에 랜딩클럽의 금융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있는 길목을 딱 지키고 서 있는 전략이네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술, 브랜드, 파트너십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통해 대출 회사에서 금융생활의 동반자로 변신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정말 거창하고 또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확정 전략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위험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고객층을 넓히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 신용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핀테크 시장 경쟁은 정말 살벌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가들이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CEO의 답변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선 신용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몇 년 전 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체질 개선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아, 이미요? 네, 리스크가 큰 고객층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나요? 네, 현재 연간 대손율, 그러니까 떼이는 돈의 비율이 4.5%에서 5% 사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건 무턱대고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랜딩클럽처럼 할 거야 라고 뛰어드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요. 특히 우량 고객 시장으로 간다는 건 기존의 거대 은행들이랑 직접 경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힘든 싸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CEO의 답변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는 경쟁은 항상 치열하지만 경쟁자의 얼굴은 계속 바뀐다고 말해요. 아, 얼굴이 바뀐다? 네,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마커스라는 브랜드로 야심차게 개인 대출 시장에 진입했다가 결국 철수한 사례를 들더라고요. 반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트업도 있고요. 중요한 건 경쟁자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랜딩클럽의 핵심 전략은 경쟁사를 따라가거나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리스크 평가와 가격 책정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아, 시장이 과열되면 오히려 몸을 사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고객만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대단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랜딩클럽의 실적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늘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에서 시작해서 그 자금을 마련한 영리한 회계 전략, 그리고 그 돈으로 AI 기술, 브랜드 혁신,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까지 정말 한편의 잘 짜인 전략 시나리오를 본 것 같네요. 자신들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파트너로 진화하겠다는 의지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책만 팔던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팔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처럼 한 기업이 단순히 로고나 이름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정체성 자체를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랜딩클럽의 사례처럼 그 변화는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회계장부 같은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